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저희는 대선 공작 사건, 대선 게이트. 예. 그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죠.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 대선 공작 게이트. 웃고는 이야기하는데 진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은. 저... 더군다나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고요. 네. 최소한 그런 도덕성은 있다고 저는 믿어왔었거든요. 네. 탈당하는 것까지야 정치적 소신이나 선택으로 네. 봐줄 수는 있지만 없는 걸 있게 만들어서 지금 네. 사건이 일파만파가 된 거고 존립의 네. 기로에 서 있는 국민의당인데 지금 방송은 이 시간까지 나온 최신의 정보는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죠. 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거죠. 이유미 씨가 이준서가 요구를 못 견뎌서 자료를 만든 것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검찰이 지금 출석하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성은 전 비상대책위원도 제보 조작과 관련이 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성은 씨도. 제가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이유미도 그렇고 이준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카이스트 대학원 나와서 나름 벤처 기업도 해보고 이러면서 괜찮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괜찮았던 청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거나 이런 일에 개입됐거나 이렇게 됐는지 요즘은 그 구조적인 요인이 뭘까 요거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남부지방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나 봐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제 이유미 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문준용, 파슨스 동료는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가공의 인물? 네, 가공의 인물이다. 그런데 이게 이유미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얘기한 겁니다. 조성은에게. 그러면서 이런 일을 왜 했냐 도대체 이렇게 물었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못 견뎌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뭐 단서를 달았어요. 그 적극적으로 조작해서 거짓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지 그냥 뭔가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지만 지금 이 진술은 굉장한 압박을 실무자에게 가했다. 국민의당이. 그런데 그게 이준서 차원이었는지 더 윗선이었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게 된 거죠.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한 고리가 이준서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유미가 했다는 톡의 내용 중에 네. 이걸 뭐 까발리면 공개하면 네. 당이 뭐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이준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준서 입장에서 그게 거짓인지 알았다는 어떤 시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증언으로만 보면 우리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유미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일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는 이유미가 바로 국민의당 당시의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간에 바로 던졌을 때 검증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최소한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에 실무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 누군가의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믿고 그걸로 대선 무기로서 사용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준석 단독으로 조작을 가담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더 윗선까지가 있는지가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준서가 이유미가 이거를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큰일 난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요지의 카톡을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서가 카톡으로는 답하지 않고 다른 SNS를 통해서 사실이라니 뭘 말하는 거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리바이로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과연 알리바이가 될지 아니면 이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 제가 온갖 토론에 뭐 보도 전문 채널 종편에 나가서 국민의당에 가장 세다는 사람들이요. 지금 문제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대변인 라인 그쪽과 계속 토론을 했잖아요. 거기에 강현재 변호사도 있었고 김철근 대변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진영 변호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성호 부단장도 저하고 토론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요. 뭔가 국민의당이 일사불란하게 그 문준용 건을 가지고 공세를 취하겠다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도 똑같았어요. 우선 토론회에 나오시면 남의 말을 안 들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따따따따따 하시고 거짓말을 막 하시고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냐 그럼 또 화내시면서 막 이런 이게 그때 반복된 패턴이었거든요.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하게 되는 건 그동안의 유세가 너무 공중전을 하면서 그 안철수답지 못했다. 그래서 안철수다운 프로그램을 만든 게 뚜벅이 유세예요. 그러면서 안철수 전 후보는 그때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뚜벅이 유세를 해요. 그런데 거꾸로 당은 사실은 네거티브를 그때부터 더 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와 당을 분리하면서 뭔가 막판 스파트를 해보자는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그 입수한 그 자료들이 있었는데 일부 이제 폭로를 못하고 넘어간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국민의당이 다른 당의 그 하부 조직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그 잘해서 우리 쪽으로 데려오자 이런 기획 내용이 담긴 제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폭로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뚜벅이 유세로 새정치 모드로 돌아가면서 안 후보는 뒤로는 대대적인 네거티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 그게 문준영이었고요. 막판 포인트가 그 조작된 파슨스 동료 증언이었거든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냐면 막판 스포트라는 게 뭐예요? 있는 힘껏 마지막 힘을 다 짜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서 혼자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고 국민의당의 막판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건 잡아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상대방을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리려고 하면 끌어내릴 만한 소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술한 제보를 갖고도 최대한 선의로 봐줘도 그 사람들은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문재인 후보를 어찌됐건 간에 여론조사에서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제대로 끌어내리면 자기가 1위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선의로 봐주면 안철수나 박지원 두 입장에서 찜찜하다고 할지라도 한번 고해보자. 저는 그쪽 분위기가 팽배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선의로 봐주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난 정황들 중에 안철수 씨의 측근 중에 한 명인 변호사가 이유미의 변호를 받는다. 이건 좀 엄청 찜찜한 부분이거든요. 찜찜하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에 이유미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안철수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도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하자 뭐 이런 메시지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죠. 이거는 스스로를 놓고 그 상황을 대비해 보면 안철수 후보한테 메시지를 보낸다? 그건 안철수 후보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SOS를 치는데 그 내용이 우리도 무슨 고소를 취하하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 의혹 제기한 게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내는 문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소한 이걸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 공유 범위가 뭔지. 그리고 그거하고 또 연관된 게 뭐냐면 이준서, 이유미 카톡 중에 이유미가 막 걱정을 하니까 이준서가 대선 지나면 고소고발은 다 취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거와 지금 이유미가 안철수 후보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는 다 일맥상통하고 있잖아요. 그때 국민의당이 그 시기에 국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문준영이 고용정보원에 들어갔는데 5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급 공무원으로 특혜를 받았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답변이 고용정보원 5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7급에서 9급 사이 8급이다. 요 답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요거를 안철수 후보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강현재 변호사도 반복해서 얘기해서 제가 그 얘기할 때 TV에 나와서 왜 거짓말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 공무원으로 특혜 받았다. 이것도 거짓이잖아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토론자, 국민의당 토론자들이 나와서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뭐 개별적으로 했다고는 안 보이고요. 이 5급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파슨스 동료 건도 이게 국민의당에서 이제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유미 혼자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0% 이상의 국민이 이건 국민의당 차원에서 진행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식적인 눈이다. 어제 김성호 전 그 부단장의 네. 나는 이거를 사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당 공식 통로를 통해서 받았다. 이거 네.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 공식 통로라 함은 공명선거 추진단 차원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이 조작을 당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작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선 전략 속에서 화력을 집중할 것인지는 당 차원에서 한 일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 돌발 질문. 네. 제가 알고 있기에도 김성호 씨는 정동영계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그 사람이 정동영계 인계. 미국 네. 한겨레신문 기자도 했고. 네. 근데 지금 당권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정동영, 정정배 이런 사람들은. 네. 이 상태에서 안철수나 박지원이 완전히 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래도 당을 존속시키는 게 좋아요? 어느 쪽 스탠스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같으면? 의원님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이걸 잘 수습해서 정면 돌파해서 당을 살리려고 했을 테고요, 저는. 그렇지만 이게 당권을 잡으려는 입장에서 보면 A가 살면 내가 죽고 A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거든요, 막판에 당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계산이 작동할 것 같아요. 제가 그쪽이라면 안철수라는 또는 박지원이라는 확실한 몸통을 쳐내고 우리는 세탁했으니까 괜찮다고 고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크고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거짓말한 게 나왔잖아요. 이준서와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억이 안 났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는데 그건 정말 제가 보기엔 정치 구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격이에요 지금. 언제부턴가 한국적 정치 문화가요. 검찰이든 뭐 당 차원의 조사든 간에 결과를 내놓을 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이런 사건을 당이 몰랐을 리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지면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도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당 지도부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조작인 걸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대선에 이겨보려고 고했다. 이게 일반적인 국민 정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국민의당은요. 문재인 후보 흔들기가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정말 지구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인처럼 몰아붙여서 제가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때 정말 제가 몇 가지 단어 이렇게 들으면 알러지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가 친문 패권이라는 단어. 정말 있지도 않은 친문 패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흔드는데 그 단어만 나와도 경기가 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놈의 박스권. 10% 박스권, 20% 박스권, 30% 박스권.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말. 그러면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확장성이 부족해도 이길 환경을 계속 만드시더라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었는데 예, 어쨌든 그 단어들을 전부 누가 가장 많이 구사했냐. 그게 자유한국당이 아니에요. 바른정당이 아니에요. 국민의당의 패널들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나 지금 이 판을 조금 한 걸음 띄워놓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 정파적인 상황에 매몰돼서 생각을 하면 저도 그 수준이 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혼자.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는 어떤 조건이 되면 저 카이스트 대학원을 나와서 유능하던 청년들이 이런 그 가장 부끄러운 70년대식 정치 조작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건이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냐. 그 이음이나 이준서나 이런 사람의 내가 언니라면 누나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이제 그런 조건을 누가 만들었을까를 생각해요. 그 조건은 당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 비대위원이에요. 조성은 비대위원의 말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다가 뉴스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준서가 무엇인가를 말도 못하게 닥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직접 그런 거짓이라도 만들어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조작을 안 하면 내가 이 문화에서는 살아남기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절박함 속에 이유미가 빠졌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준서의 그러한 절박한 상황, 아랫사람을 막 닥달하는 상황은 누가 만들까요? 그건 지도부가 만든 거고 안철수 후보가 만든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그 나치 시절에 그 독일군 젊은 군인들이 독일의 정말 유명한 대학의 인문 학도가
군대에 들어가면 잔인한 살인마로 바뀌잖아요. 그 상황은 히틀러가 만든 거잖아요. 독일 사회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 책임이라고 그냥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게 국민의당 지도부의 책임은 막중하고 안철수 후보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것과 연관하여 저는 요즘 자한당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겪어왔던 그 온갖 저희의 일들이요. 우리 530만 표로 국민들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지. 그 이후로 겪어왔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땠지? 마치 감자밭에서 홍준표가 감자를 캐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까지 우리도 다 했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런데요.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분들은. 네. 우리는 그때부터 계속 고민해 왔던 게 정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을 만들 것인가. 정당의 문턱은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쌓아왔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역시 그들은 쇼를 통해서 세상에 여론조사 기관을 적으로 돌리면서 그러니까 마녀사냥식으로 재건하려고 한다는 게 지금 자한당의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래놓고 지들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에 도움을 받아서 후보를 뽑아 또. 일단 국민의당 제보 조작 게이트, 대선 공작 게이트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로만 보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문재인 후보가 털 게 사실 별로 거의 없는 상황. 네. 심지어 이명박근혜가 들었을 때 처마 길이 정도밖에 안 나왔던 상황. 네. 근데 보니까 우연치 않게 문준영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공기업에 들어가 있더라. 요것을 집중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이준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분명히 뭐 있어. 당시 문재인 후보가 실세였잖아. 정권의 실세였잖아.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데 찾아봐 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자기들끼리 꿈을 꾸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는 기준을 놓고 네. 분명히 뭔가가 있다. 여기까지 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준서만 이유미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공당으로서는 물론 지금도 책임이 크게 있지만 완전히 이제 도덕성 자체를 완전히 해체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전 최고위원 지도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의 거짓말까지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당 지도부의 대응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예측했듯이 국민의당 지도부가 절대로 그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 건으로 더 세게 나갈 거다. 진짜 더 세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앞뒤 가리지 말고 진실 앞에 떳떳하라. 이게 맞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대선 끝나고 뭐 엄청나게 뭐 흔히 그 속된 표현으로 알랑방구를 껴서 사람들이 저 왜 저러나 했는데 이제 이렇게 연관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박지원을 알고 있었구나. 잘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물론 이건 그냥 의혹일 뿐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비열하기는 해. 안철수는 잘못 없다. 몰랐다. 이유미 혼자 했다. 지금까지 이거죠. 아이고 2012년에요. 우리 대선 지고 나서 정말 몇 사람들이요. 끝까지 털었거든요. 검찰이랑 다. 그때 문재인 그때 낙선자죠. 문재인 낙선자는요. 나 잡아가라. 주변 뒤지지 마라. 그러셨어요. 맞아. 그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지도자의 어떤 그 위치랄까? 태도는 안철수 씨는 저만도 못해요. 네. 저는 살면서 직원도 해봤지만 대부분 다 제가 끌어가는 위치에 있어봤거든요. 네. 사회 단체도 그렇고 무슨 커뮤니티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근데 내가 직접 연관이 안 된 일이라도 우리 조직이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당장 사과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사람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진짜 사람이 다르다는 건데 제가 지역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이나 이주영 실장을 누군가 이렇게 부당하게 공격하면 저는 다 치우고 제가 나서서 그냥 그렇죠. 그게 양쪽에 칼 들고 휘둘러요. 그 순간에는 그 내가 칼을 휘둘러서 그 칼 휘두른 이후에 뭐 평판이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내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는 건 그거는 우회적으로 나에게 들이대는 건데 그 상대방은 굉장히 비겁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밑에 사람을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쪽 지도자들은 다 이거는 내 책임인데 왜 아랫사람 갖고 그러냐 이런 태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 국민의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유미를 꼬리 자르나 이런 생각하면서 역시 결이 달랐다. 우리가 같은 당을 했지만 정말 생각이 달랐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재밌는 얘기 좀 쉬어가면서 하나 해드리면은 네.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골목에 잠깐 너무 답답해하니까 잠깐 목줄을 풀어놨어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강아지가 놀라서 이렇게 달겨들었어. 아, 그 사람한테. 네, 사람한테. 그래서 심한 상처가 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놀란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럴 때 집사람 입장에서는 물었냐 안 물었냐가 중요하죠. 네. 제 입장은 약간 좀 달랐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치료비라시고 이제 사실 상처가 거의 없었는데 목이 물린 정도의 약간 빨간 정도 없었는데 진짜로 물린 것이 맞냐 안 맞냐의 논쟁이 되고 병원에 갔다 오네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중에 나오게 됐어요. 네. 그만합시다. 이건 강아지가 물었다는 게 중요해. 그러면은 상대방이 진짜 안 물렸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치료비를 주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 그런 태도로 대하니까 바로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해결이 되는데 네. 병원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문 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인 제공한 쪽에 기본적인 반성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설사 자기가 관련이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걸 이미 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국민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욕은 들어먹을지라도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품평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시 한국을 떠나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죠. 떠났을 때 나는 잊혀지면 어떡할까. 예,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럴 때 늘 그 강아지가 이렇게 오면은 악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뭐 이렇게 벌레 나타나면 엄마 그러는 거 보면 벌레는 얼마나 무서울까. 방금 내가 놀랬네 그냥. 주방 세제를 쓰고 나면 손이 벌겋게 달아오르시나요? 맑고 착한 세제 숙은 화학 계면 활성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환경 친화적 세제입니다. 식물 발효로 얻은 유용한 미생물 화이트 EM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농축이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척력과 헹굼성이 매우 좋아 물값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인체의 자극을 최소화했습니다. 시중에서 매우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국내 몇몇 프리미엄 제품과 동일한 성분의 세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치명적인 유아용 세제, 여성 속옷 세제와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을 위한 주방 세제, 일반 세탁 세제 등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선물하는 환경 친화적 세제. 맑고 착한 세제 숙을 검색하시고 사랑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자, 실장님 회심하시죠? 아닙니다. 저 우리 최민희 의원님 잠깐 쉬시라고 형 좀 봐주세요. 재밌어야 돼요. 운전하는 중간에 방구를 끼신다거나. 방구 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귀여운 정도인데 뭔가 흠집 한번 잡아줘봐요. 남들은 지금 최민희 의원은 완벽한 줄 알아 사람들이. 디테일의 여왕 뭐.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흠집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딱히. 근데 수행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내가 이제 모시는 분의 스트레스를 본인이 직접 받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막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바로 차에 타셨는데 막 인상 쓰거나 상시옷이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니까. 왜 어떤 막 진짜 화가 났을 때 막 욕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잘 안 풀렸을 때 이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우울하거나 화가 많이 나실 경우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죠. 인간적으로. 그런 거 외에는 뭐 심하게 욕설을 한다거나 제가 국시앙 이런 말 잘하죠. 국시앙 시리즈가 있어요.
그 국샹. 뭐 국민의당 쌍년? 아니, 국민샹 아니, X.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국민쌍년은 모 씨가 있었고 모 씨.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국회샹 있고 국민샹 있고 국가샹 있고. 더 이상 하시면은 정치 활동이 힘들어지세요. 막말로. 그러니까 샹 X 이런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그렇게 기분 나빠서 그 화를 이주영 실장한테 푸는 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는 네. 것 같아요. 이분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라고 막 생각하고 살아요. 예. 근데 저를 발전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최대한 객관적이라고 생각해. 나는 짜증 낼 만한 짜증을 냈는데 상대방들은 그렇게 선의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 측근을 내가 하는 말을 웬만한 말들을 다 선의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과정이 리더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선의로 얘기했는데 상대방들은 전혀 그렇게 안 느끼고 갑질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부단히 수련을 해야 돼. 수양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늘 사람이 이제 객관적이려고 노력해도 객관적으로 안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자학적인 요소가 있어서 저에 관한 한 평가를 굉장히 낮게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하고 약간 결이 맞는다는 거예요. 아, 푸나님도 그러세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어머,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 나름대로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네. 교만감이 없으려고 그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푸나님, 제가요, 30에서 45세 사이에 도사로 살았어요. 도사? 풀만 먹고 물만 먹고 15년을 도사, 진짜 도사. 이렇게 얼굴 보면 미래가 보이고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제가 도사 생활을 하다가 너무 다른 세상에 온 거예요. 혹시 내림굿 받으셨어요? 그럴 뻔도 한 적이. 그럴 뻔도 싶을 정도로 물만 먹고 풀만 먹고. 그때가 혹시 저술 생활하고 그럴 때? 네. 그래서 그때 책도 제 이름으로 3권 썼지만 남의 이름으로 3권 썼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권씩 거의 책을 내고 그러셨구나. 때거든요. 그걸 이름만 이제 도사 생활처럼 얘기했구나. 예, 도사 생활인데 그래서 이 도사 생활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사 생활을 하고 나면 세상이 참 더덥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도 맞아요. 어떤 때 보면 참 더덥고 요즘 가장 더덥는 게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에 대응하는 자세. 이게 가장 인간이 뭐고 인간이 어떤 조건이면 저렇게 되고 요거는 이유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저렇게 유능한 청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과연 과거에 벤처기업의 유망주였던 이준서 그리고 이유미와 지금의 이준서, 이유미는 같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19대 때 같은 당에서 그래도 괜찮아 보였던 안철수 후보와 지금의 안철수 전 후보가 같은 사람인가? 그 유능했던 박지원 대표와 지금의 그 전화통화하고도 안 했다고 하는 박지원 대표님은 같은 사람인가? 참 더덥다 이렇게 느끼죠. 욕심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은 할 수 있고요. 잘못에 연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미래가 어두워질 수도 있는데 진짜 사람을 대하는 자세, 제가 늘 말하는 단어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이랄까 품질을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네. 정말 죄송하게 됐다. 정계 은퇴하면 어때? 그 사람들 먹고 못 사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그 태도가 좋으면 사람들로부터 동정론이 생겨요. 네. 아랫사람이 잘못 모셔가지고 정치를 떠났다. 네. 그러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또 쓸모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심적 버티기를 하게 되면 공범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쪽으로 자기 스스로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 네. 정치적 스킬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계산까지도 해야 돼. 정치적인 운명을 자기 스스로 일단 내려놓고 시작하는 정도 결정을 해야 나중에 다시 기회가 오는데 몰라 이 양반들이. 네. 답답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인간의 행태. 우리가 흔히 인간의 행태,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그다음에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적 행태, 사회학은 규칙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리학의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미나 이준서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그 간단한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책에 따르면.
그 순간에 그 집단의 왕따가 되기 싫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내쳐지는 게 두려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의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국민의당은 문재인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만 내가 산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그거에 뭔가 부응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런 분위기가 덮쳐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로 봅니다. 특히 계열 분들이 이제 네. 정치적 욕심이 생기면요. 일반적으로는 정치 쪽에 전공의로만 따지면 사실 인문계열에 가깝잖아요. 네. 물론 정치라는 건 모든 사회 분야의 사람들이 정치권 들어오는 건 맞지만 네. 학문적으로 보면 약간 좀 인문계열에 가까운데 계열 분들이 권력욕을 갖게 되면 네. 상당히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태도가 나쁘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안철수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많이 다르다가 아니라 어떤 품질, 사람에 대한 태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치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SNS나 일상생활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그 사람의 성공까지 좌우하는 부분이 있는데 태도의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 보면. 그런 네. 사람들이 아주 강한 권력력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상당히 성과주의 또는 1등 나고자 하는, 이기고자 하는 욕망만 강해서 결국엔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더라고요.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인문학이 아무리 그 좀 어떤 때 이과가 보기에 문과가 학문 같지도 않다고 해요. 그들이. 왜냐하면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과나 물리학이나 뭐 화학이나 어쨌든 그쪽의 세계는 법칙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순백의 세계인 건데 인문학은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학문이라 때로 우리를 무시하는데 결국은 사회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인문학이 절대적이죠. 인문학이 없으면 짐승의 세계가 되지 않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조금 있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 뭐 짧게 몇 개만 해볼게요. 짧게. 네, 네. 유시민 인사라는 얘기가. 유시민 인사. 요거는 이제 국민의당이 말장난을 한 건데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때 그 정권의 인사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네이밍 하기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네. 뭐 S라인이네 고소영이네 뭐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국민의당은 유시민으로 붙이고 싶은가 봐요. 유명대학교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 보훈 인사. 어머 너무 좋은 거네요 다. 역시 유시민이 이름도 좋으니까 유시민 인사도 내용이 다 좋네. 뭐 유명대학 나온 게 뭐 그게 나쁩니까? 게다가 시민단체 출신 아싸. 저도 시민단체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보훈 인사 당연히 해야죠. 참, 네. 그래서 유시민 인사는 요약하자면 잘한 것으로. 그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낙인 찍어보려고 했는데 실패죠. 왜냐하면 유시민 인상이 요새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분은 지금 뭐 거의 예능 프로에 나가는 전 정치인이자 작가. 저는 예능인 되셨어요. 예능인.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2, 3년이 지나면 국민이 유시민을 불러낼 것이다. 나온다. 문재인 정부 중간쯤에 나온다가 아니라 불려서 나오게 어쨌든 된다. 결과적으로 나온다. 네. 그런 욕망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근데 왜? 그냥 제 감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저렇게 야인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불려 나올 것이다. 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유심히 네. 필요한 상황이 올 거다. 네. 아하. 그게 무슨 카드든. 하긴 뭐 저도 최민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잖아요. 네. 5년 길어요.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 5년 동안 꽉 채울 분들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당연하죠. 그러면 현재 지금 어찌됐건 조각이 사실상 마무리돼가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총평만 한번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저는요 유시민 인사로 아주 잘된 유시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문 패권이라는 단어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경기 내는 분이 누굴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호남 홀대론이라는 단어에 경기 일으키실 분이 누굴까? 억울해하면.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사는요. 저는 네거티브식으로 말하면 두 가지를 불식시켰다. 그래서 그건 첫째 친문 패권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의 호남 홀대론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이런 인사로서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오랜 억울함도 푼 인사고 그래서 그 점에서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만 대통령으로만 보시는데 정말 여린 감성을 지닌 남에게 나쁜 말 한 번 못 해본 의리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과 한을 스스로 풀어냈다. 중요한 건 스스로. 그래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의 일기내각 조각에 대해서 평들이 엄청 짜요. 자기들 말은 논리적 모순이 되게 많은데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세운 인사 5대 원칙도 지키지 못한 부실 검증 코드 인사로 인사 참사를 야기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캠프 보건 인사를 단행한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장이 말이 되니 이게 지금? 문장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단어도 전부 저희 야당 때 저희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 단어 참사라든지 등등.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워낙 그런 말을 뜻을 정확히 알고 써서 우리가 하면 짝짝 붙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김유정 이분이 지금 유시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보세요. 유시민 인사 아우 아름다워요. 이분이 엑스맨이었단 말이에요.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일 뿐이고 부실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실망한 지 오래. 오늘 지명을 통해 끝까지 원칙은 무너지고 유시민 인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근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일 뿐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요, 이거 법상으로 참고용이에요. 네. 그러면 국회에 내각 인사권을 두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말하고요. 대통령께서 그랬거든요. 후보 시절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존중하겠다고. 그 말과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라는 말이 대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참고하면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빈정상하는 게 저쪽에서 이번에 또 뭐 코드 인사라고 뭐 하나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코드 인사가 나빠요? 코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캠프 출신의 사람들, 뭐 보훈 인사, 자기들 같으면은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 정권을 만들려고 캠프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적격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캠프에 들어와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선대위에 같이 하신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와 선대위 중심으로 인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캠프 선대위의 50%가 민주당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건 보은이 아니라 그냥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나중에 그랬을 거면서 심지어는 임기 끝나는 말에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들 무슨 공공기관장으로도 엄청 임명해가지고 임기를 문재인 대통령 끝날 때쯤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장 하던 분을 국무총리로 처음에 지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비리가 너무 많아서 낙마하셨어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타겟이 김상곤 후보자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와 조대우 후보자가 이제는 마지막 키일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까요? 아니면 한 명, 두 명이라도 낙마가 가능할까요? 그건 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송영무 내정자는 그 쭉 청문회를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 그 말도 동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자문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땠나 보니까 자문료의 내용이 3천만 원 수준이 아니에요. 달에 1억. 그래서 이분은 상대적으로 그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에서는 그나마 좀 그래도 좀 예의가 있는 분이었다. 그리고 그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가 정말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분이다. 그 세계 속에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요. 푸나님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데. 어머 죄송해요. 대장 위에 있다는 병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대위 출신? 이 실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 병장이 최고예요. 대위는 한참 밑에 있는 대장 밑에 있고요. 대장 위에 병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실 문민 통제하는 게 맞아요. 그 맞는데 그 문민 통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를 이해해야 거기를 개혁할 수 있다. 이 논리의 일부를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오케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께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도 남아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지지율만 갖고 조대엽 송영무를 임명 강행을 할 때 나오는 파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한 명 정도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임명 처리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를 통해서 사퇴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냐 없겠냐만 여쭤보는 거. 저는 추경을 딜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명한 사람을 그런 그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만두게 하는 일은 대통령은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 예, 그런 스타일 아니시고요.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못 버틴다. 그건 대통령께서 책임지실 일이 아니죠. 예. 근데 물러나는 것도요, 임명권자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어서 어떤 시그널이나 사인이 오지 않는 한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그널이나 사인이 청문회에서 그 제기된 의혹 그리고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을 수가 없고요. 그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가 여당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선에서 해결되지 과거의 소위 정치 9단 10단이라고 하는 분들의 딜 방식으로 일을 하시진 않을 거다. 이 부분은 확신합니다. 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짧게 하나만 더 온 것만 할게요. 국정원에서 지금 만들었다는 적폐청산 TF. 여기서 지금 논두렁시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우리 같은 활동들을 정말 오래 했던 사람들한테 가장 분노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을 때 사실 그 문제 갖고 친구랑 싸운 적도 있고요. 네. 이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조중동의 프레임을 아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네. 그 과정 속에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 내려가시고 박연차 씨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사실은 그게 뇌물이 아니라 포괄적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지만 네. 사실은 오랜 친구가 정치 열심히 하라는 후원금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법적인 구분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중에 결정적으로 이미지 타격을 줬던 게 바로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 요거였잖아요. 권양숙 여사님께서. 네. 나중에 이제 그게 가짜였음을 밝히긴 했지만 네. 거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 지금 이걸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예, 조사해야 되고요. 국정원 적폐에 대해서 조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짜 명품 시계 이 뉴스야말로 국정원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돼 있는데 국내 정치 개입한 거잖아요. 이 언론 조작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언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일국의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를 살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이거부터 조사하는 거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동욱 혼외자 조사. 예, 그거 어떻게 그 소스가 밖으로 나왔는지 이것도 조사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댓글 사건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국정원 적폐 이번에 다른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국정원 적폐하고 검찰 적폐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우리 쪽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한 얘기잖아요. 예,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2015년이면 이미 흐름이 바뀔 때예요. 흐름이 바뀌고 이때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실 때거든요. 예, 그러면서 흐름이 바뀔 때여서 그때는 이미 문재인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바닥에 퍼질 때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팟캐스트 나와서 사실 바닥에 문재인 대세론이 있다. 예, 그 보수적인 분들도 문재인밖에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게 중앙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비토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주도로 논두렁 명품 시계 이게 만들어졌다. 언론에 흘렸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밝힐 거다. 그 근거 이인규 중수부장 빨리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한 팀처럼 네. 국정원이 그 어두운 곳에서 뭔가 조작해줬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이 사건 네. 말고도. 네.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뭐 다뤄서 나중에 구체적인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잃었던 경험들이 있던 사람들이 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너무 미안했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가벼이 마음을 움직이며 네. 문재인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벌써 마음을 돌리는 일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걸 가져와 봤는데 네. 정권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근데 송영무가 엄청 비리가 많대. 조대엽이 엄청 비리가 많대. 문재인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게 아니라 일단 네. 믿고 대응하라는 거예요. 믿고. 네. 최소한 그 사람의 선의, 진실, 진정성 이런 걸 믿고 대응을 하면은 네. 나중에 섣불리 막 말을 뱉었다가 미안해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논두렁 시기 같은 그런 거를 듣고
노무현도 그런 거 막 뇌물로 받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온 사람들이 무슨 정치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미안해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 내가 그 사람이랑 결이 같다고 느끼면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그거 안 했을 것 같아 생각하면 대통령도 안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이죠. 그 오늘요, 마지막으로 끝날 때 됐죠, 우리.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김창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3번 선출된 유명하시죠? 예, 미래한미재단 이사장이에요. 예, 교포신데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해 트럼프 입장에선 뿅 같다 할 정도로 환영할 일이었다. 이분 되게 보수적이신 분인데. 네, 보수적인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정상회담 성공의 이유도 아주 심리적으로 분석했는데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인상도 좋고 얼굴 패권 통했다 이런 말이고요. 중요하구나. 예, 그다음에 모든 것을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크게 작용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은 디테일에 엄청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한 번에 신임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은 제가 보기에는 큰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얼굴 패권은 전 세계에 통하는군요. 하하하하. 나중에 트럼프가 뭘 요구할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자, 이주영 실장님. 네. 최민희 의원님은 하루에 일정이 대충 어떻게 돼요? 일단 국정기획이 나가실 거고 현재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종편 나가시는 게 있을 거고. 네, 종편 나가시죠. 보도 채널. 그다음에 팟캐스트도 나가시는 거고. 진짜가 나타났다. 네. 새가 나타났다 나오실 거고. 네네.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하세요? 지역에 이제 지역 행사 이게 주로 있으면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지역 행사를 인사드리고 오늘도 아침에 인사드리고 또 나오고. 참 그렇게 4년을 또 이 밭을 읽어놔야 이게 거기서 씨앗이 나오고 참 주광도 어떻게 좀 해봐요. 그 제가 어떻게 중이 어떻게 제 머리를 깎습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알겠고요. 최민희 의원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건강 잃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가 가장 건강 잃기 쉬운 이상한 계절입니다. 지금 습도는 높고 비가 왔다가 해가 쨍쨍 났다가 하는 계절이나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떨어진 격이에요 지금. 언제부턴가 한국적 정치 문화가요. 검찰이든 뭐 당 차원의 조사든 간에 결과를 내놓을 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이런 사건을 당이 몰랐을 리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지면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도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당 지도부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조작인 걸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대선에 이겨보려고 고했다. 이게 일반적인 국민 정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국민의당은요. 문재인 후보 흔들기가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정말 지구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인처럼 몰아붙여서 제가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때 정말 제가 몇 가지 단어 이렇게 들으면 알러지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가 친문 패권이라는 단어. 정말 있지도 않은 친문 패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흔드는데 그 단어만 나와도 경기가 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놈의 박스권. 10% 박스권, 20% 박스권, 30% 박스권.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말. 그러면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확장성이 부족해도 이길 환경을 계속 만드시더라고. 감사할 일이었는데 예, 어쨌든 그 단어들을 전부 누가 가장 많이 구사했냐. 그게 자유한국당이 아니에요. 바른정당이 아니에요. 국민의당의 패널들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나 지금 이 판을 조금 한 걸음 띄워놓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 정파적인 상황에 매몰돼서 생각을 하면 저도 그 수준이 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혼자.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는 어떤 조건이 되면 저 카이스트 대학원을 나와서 유능하던 청년들이 이런 그 가장 부끄러운 70년대식 정치 조작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건이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냐. 그 이음이나 이준서나 이런 사람의 내가 언니라면 누나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이제 그런 조건을 누가 만들었을까를 생각해요. 그 조건은 당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 비대위원이에요. 조성은 비대위원의 말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다가 뉴스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준서가 무엇인가를 말도 못하게 닥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직접 그런 거짓이라도 만들어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조작을 안 하면 내가 이 문화에서는 살아남기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절박함 속에 이유미가 빠졌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준서의 그러한 절박함. 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저희는 대선 공작 사건, 대선 게이트. 예. 그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죠.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 대선 공작 게이트. 웃고는 이야기하는데 진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은. 그렇죠. 더군다나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고요. 네. 최소한 그런 도덕성은 있다고 저는 믿어왔었거든요. 네. 탈당하는 것까지야 정치적 소신이나 선택으로 네. 봐줄 수는 있지만 없는 걸 있게 만들어서 지금 네. 사건이 일파만파가 된 거고 존립의 네. 기로에 서 있는 국민의당인데, 지금 방송에 이 시간까지 나온 최신의 정보는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죠. 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거죠. 이유미 씨가 이준서가 요구를 못 견뎌서 자료를 만든 것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검찰이 지금 출석하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성은 전 비상대책위원도 제보 조작과 관련이 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성은 씨도. 제가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이유미도 그렇고 이준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카이스트 대학원 나와서 나름 벤처 기업도 해보고 이러면서 괜찮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괜찮았던 청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거나 이런 일에 개입됐거나 이렇게 됐는지, 요즘은 그 구조적인 요인이 뭘까 요거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남부지방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나 봐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제 이유미 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문준용, 파슨스 동료는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가공의 인물? 네, 가공의 인물이다. 그런데 이게 이유미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얘기한 겁니다. 조성은에게. 그러면서 이런 일을 왜 했냐 도대체 이렇게 물었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못 견뎌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뭐 단서를 달았어요. 그 적극적으로 조작해서 거짓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지 그냥 뭔가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지만 지금 이 진술은 굉장한 압박을 실무자에게 가했다. 국민의당이. 그런데 그게 이준서 차원이었는지 더 윗선이었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게 된 거죠.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한 고리가 이준서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유미가 했다는 톡의 내용 중에 네. 이걸 뭐 까발리면 공개하면 네. 당이 뭐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국민의당이 다른 당의 그 하부 조직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그 잘해서 우리 쪽으로 데려오자 이런 기획 내용이 담긴 제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폭로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뚜벅이 유세로 새정치 모드로 돌아가면서 안 후보는 뒤로는 대대적인 네거티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 그게 문준영이었고요. 막판 포인트가 그 조작된 파슨스 동료 증언이었거든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냐면 막판 스포트라는 게 뭐예요? 있는 힘껏 마지막 힘을 다 짜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서 혼자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고 국민의당의 막판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건 잡아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상대방을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리려고 하면 끌어내릴 만한 소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술한 제보를 갖고도 최대한 선의로 봐줘도 그 사람들은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문재인 후보를 어찌됐건 간에 여론조사에서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제대로 끌어내리면 자기가 1위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선의로 봐주면 안철수나 박지원 두 입장에서 찜찜하다고 할지라도 한번 고해보자. 저는 그쪽 분위기가 팽배했을 거라고 봐요. 그쵸? 선의로 봐주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난 정황들 중에 안철수 씨의 측근 중에 한 명인 변호사가 이유미의 변호를 받는다. 이건 좀 엄청 찜찜한 부분이거든요. 찜찜하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에 이유미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안철수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도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하자 뭐 이런 메시지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죠. 이거는 스스로를 놓고 그 상황을 대비해 보면 안철수 후보한테 메시지를 보낸다? 그건 안철수 후보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SOS를 치는데 그 내용이 우리도 무슨 고소를 취하하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의혹 제기한 게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내는 문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소한 이걸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 공유 범위가 뭔지. 그리고 그거하고 또 연관된 게 뭐냐면 이준서, 이유미 카톡 중에 이유미가 막 걱정을 하니까 이준서가 대선 지나면 고소고발은 다 취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거와 지금 이유미가 안철수 후보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는 다 일맥상통하고 있잖아요. 그때 국민의당이 그 시기에 국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문준용이 고용정보원에 들어갔는데 5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급 공무원으로 특혜를 받았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그 뒤에 이어지는 한 사람이 이준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준석 입장에서 그게 거짓인지 알았다는 어떤 시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증언으로만 보면 우리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유미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일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는 이유미가 바로 국민의당 당시의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간에 바로 던졌을 때 검증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최소한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에 실무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 누군가의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믿고 그걸로 대선 무기로서 사용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준석 단독으로 조작을 가담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더 윗선까지가 있는지가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준서가 이유미가 이거를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큰일 난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요지의 카톡을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서가 카톡으로는 답하지 않고 다른 SNS를 통해서 사실이라니 뭘 말하는 거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리바이로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과연 알리바이가 될지 아니면 이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 제가 온갖 토론회, 보도 전문 채널 종편에 나가서 국민의당에 가장 세다는 사람들이요. 지금 문제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대변인 라인 그쪽과 계속 토론을 했잖아요. 거기에 강현재 변호사도 있었고 김철근 대변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진영 변호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성호 부단장도 저하고 토론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요. 뭔가 국민의당이 일사불란하게 그 문준용 건을 가지고 공세를 취하겠다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도 똑같았어요. 우선 토론회에 나오시면 남의 말을 안 들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따따따따따 하시고 거짓말을 막 하시고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냐 그럼 또 화내시면서 막 이런 이게 그때 반복된 패턴이었거든요.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하게 되는 건 그동안의 유세가 너무 공중전을 하면서 그 안철수답지 못했다. 그래서 안철수다운 프로그램을 만든 게 뚜벅이 유세예요. 그러면서 안철수 전 후보는 그때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뚜벅이 유세를 해요. 그런데 거꾸로 당은 사실은 네거티브를 그때부터 더 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와 당을 분리하면서 뭔가 막판 스파트를 해보자는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그 입수한 그 자료들이 있었는데 일부 이제 폭로를 못하고 넘어간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답변이 고용정보원 5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7급에서 9급 사이 8급이다. 이 답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요거를 안철수 후보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강현재 변호사도 반복해서 얘기해서 제가 그 얘기할 때 TV에 나와서 왜 거짓말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 공무원으로 특혜 받았다. 이것도 거짓이잖아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토론자, 국민의당 토론자들이 나와서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뭐 개별적으로 했다고는 안 보이고요. 이 5급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파슨스 동료 건도 이게 국민의당에서 이제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유미 혼자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0% 이상의 국민이 이건 국민의당 차원에서 진행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식적인 눈이다. 어제 김성호 전 그 부단장의 네. 나는 이거를 사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당 공식 통로를 통해서 받았다. 이거 네.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 공식 통로라 함은 공명선거 추진단 차원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이 조작을 당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작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선 전략 속에서 화력을 집중할 것인지는 당 차원에서 한 일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 돌발 질문. 네. 제가 알고 있기에도 김성호 씨는 정동영계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그 사람이 정동영계 인계. 미국 네. 한겨레신문 기자도 했고. 네. 근데 지금 당권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정동영, 정정배 이런 사람들은. 네. 이 상태에서 안철수나 박지원이 완전히 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래도 당을 존속시키는 게 좋아요? 어느 쪽 스탠스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같으면? 의원님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이걸 잘 수습해서 정면 돌파해서 당을 살리려고 했을 테고요, 저는. 그렇지만 이게 당권을 잡으려는 입장에서 보면 A가 살면 내가 죽고 A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거든요, 막판에 당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계산이 작동할 것 같아요. 제가 그쪽이라면 안철수라는 또는 박지원이라는 확실한 몸통을 쳐내고 우리는 세탁했으니까 괜찮다고 고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크고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거짓말한 게 나왔잖아요. 이준서와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억이 안 났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는데 그건 정말 제가 보기엔 정치 구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숭이가 나무에